안녕하세요. 저는 라비나 스리다란입니다. 인도 체나이 외곽 바루나르 공단에서 작은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2세대 여성 기업인입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공장 한켠에 놓인 아버지의 작업복과 녹슨 토크렌치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그 96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 바루나 메카는 마이크로 기어, 즉 전자제품 안에서 정확한 움직임을 조율하는 미세 부품을 생산합니다. 고객의 80% 이상은 한국계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한빛디바이스라는 글로벌 전자기업의 인도 현지 공장에 납품하고 있죠. 처음 회사를 맡았을 때만 해도 모두가 여성 사장은 곧 망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품질 데이터, AI 기반 납기 예측, ESG 평가 시스템을 하나하나 도입하면서 7년 동안 부도를 막고 거래처를 늘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믿고 있었던 시점까지는요. 모든 것이 바뀐 건 어느 저녁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갑자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장님, 뉴스 좀 보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화면 속 뉴스 앵커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부의 산업정책 발표를 읽고 있었습니다. 산업 주권 수호를 위한 단계적 개편안 발표. 외국계 기업 대상, 현지 화율 75%, 핵심 설계 공유 의무화, 임금 일괄 인상, 경영진 현지인 비율 60% 적용. 미이행 시 96시간 후 특별 세부과 및 라이선스 재검토 예정.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정책이 아니라 선전문 같은 이 발표를 앵커는 아무 감정 없이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공단 메신저 채팅방이 폭발했습니다. 단체방에는 해시태그 우리도 인간이다. 해시태그 기술을 나눠라. 해시태그 임금 평등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피켓을 든 사진이 줄줄이 올라왔고 각종 외신 기사 링크, 외국계 착취 기업 리스트 같은 루머성 문서까지 돌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한빛디바이스 인도법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는 현장 총괄 최재욱 상무님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라비나, 혹시 급등한 노무비 시나리오랑 부품 국산 대체율 75% 기준으로 공정표 다시 짤 수 있겠어요? 공정표를 다시 짜라는 말은 곧 5년치 생산 시스템을 5주 안에 전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전 웃었습니다. 씁쓸한, 아주 깊은 피로가 섞인 웃음이었죠. 다음 날 새벽 공단 정문 앞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가장 앞에는 저도 잘 아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아난드. 그는 원래 우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현장을 처음 배울 때 옆에서 조립 공정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던 무척 똑똑하고 따뜻했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대기업 노조의 데이터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번 시위의 디지털 연대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저에게 들이밀며 말했어요. 라비나, 이걸 보세요. 같은 라인에서 같은 도면으로 같은 기계를 돌리는데 왜 국가가 바뀌면 급여가 반토막 나는 거죠? 제품 가격은 안 바뀌잖아요. 저는 자동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지역별 원가 계산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리려 했지만 아난드는 그보다 훨씬 짧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신뢰요? 신뢰는 대칭일 때만 유지돼요. 그 순간 제 안에 어떤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는 신뢰를 말하면서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흐르는 관계를 정당화해왔던 겁니다. 그날 밤 이상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제목은 단순했어요. 리쇼어니어쇼어 후보지 비교. 무심코 파일을 열었는데 그 순간 등줄기를 식은 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베트남한 마야코. 두 나라의 항만 우선권, 세금 감면, 전력 보조금, 인건비 비교까지.
상세하게 정리된 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바루나 메카 어등급 협력사. 이전 시 핵심 협력사 20개 중 78% 동반 가능성. 제 회사 이름이 그 문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내부 기획 문서였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우리가 없는 세계를 설계해두고 있었던 거죠. 이게 사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고백에 가깝습니다. 신뢰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배제된 순간에 대한 기록. 그때 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토크렌치를 돌리고 있는가? 그날 이후 96시간의 시계바늘은 삐걱이며 돌아갔습니다. 공단 전체가 타이머처럼 긴장으로 조여졌고 저는 말 그대로 하루에 12번씩 입장을 바꾸며 고민했습니다. 남아야 하나, 옮겨야 하나. 하지만 그 선택은 저 하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공장은 저를 포함해 178명의 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는 유기체니까요. 정책 발표 이틀째 되는 날,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국계 조립창고 종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관영 매체는 바루나르 공단을 예시로 들며 선진 기술을 현지에 이전하지 않고 착취만 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 순간 바루나르 전체가 마치 갑자기 국민 감정의 적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동시에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상할 만큼 빠르게 폭로성 콘텐츠가 퍼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루머거나 왜곡된 정보라는 걸요. 예를 들어 어떤 게시글은 우리 회사의 사내 교육 슬라이드를 캡처해 외국계 기업이 현지 직원에게 복종만을 가르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 슬라이드는 사실 품질 관리 기준의 표준화 과정에서 직원의 판단, 오류를 줄이기 위한 시각화 자료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실보다 이야기를 믿더군요. 그 이야기가 분노를 자극할수록 더 빨리 퍼졌습니다. 볼리우드 드라마에선 외국계 임원이 냉혈한 악역으로 나왔고 라디오에선 바루나르 해방의 날 같은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치가 이야기에 힘을 가질 때 시장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빛 디바이스의 현장 총괄이자 제게 있어선 가장 오래된 고객 파트너 중 한 분인 최재욱 상무님이 공장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목소리로 종이 몇 장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라비나, 이건 내부 이사회 예비안이에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일부 라인만 베트라만으로 임시 이전하는 안이죠. 전량은 아니고 리드타임 버퍼만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종이를 넘기며 물었어요. 그 일부 라인이 우리 공장 어라인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남으면 어떻게 되죠? 최 상무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잠깐은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정치적 요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커질 겁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 머릿속에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떠나면 배신이라 손가락질 받고 남으면 연쇄 파산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우리는 그 어느 쪽에도 답이 없는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점심, 저는 평소처럼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조용히 밥을 뜨고 있는데 17년을 함께한 설계 반장 무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나사는 너무 세게 조이면 부러지고 너무 느슨하면 결국 풀려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과조임 당하고 있어요. 뭔가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확한 조임을 위해 데이터와 표준을 추구해왔는데 정작 우리는 지금 정책, 감정, 루머로 과조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공단 내 주요 협력사 대표 12명을 회의실에 불렀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썼습니다.
공용 설비 통합, 공동 물류 및 전력 계약, 하이브리드 전략 일부 이전 잔류, 기술 정보 공유 최소화 가이드. 그 아래에 두 개의 가지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클러스터로서의 잔류, 다른 하나는 동행 이전이었죠. 모두가 말을 아끼는 가운데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정부 뒤에 다른 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약속을 들었다는 업체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날아왔고 보험사는 프리미엄을 18% 인상했습니다. 신뢰 가격이 숫자로 눈앞에서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장만의 게임이 아니다. 정치가 신뢰의 구조를 뚫고 들어왔고 우리는 이젠 회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설계의 시작은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는 생태계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밤 문득 아버지가 남긴 공구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그냥 철제 상자로만 보였던 그것이 이제는 어떤 설계자의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상자 속 녹슨 토크렌치를 꺼내들며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과조임도 방임도 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토크로 서로를 잇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 96시간의 시계는 마지막 6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 청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껏 어떤 투자 프레젠테이션이나 감사 대응보다도 이 회의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종 조정 회의라는 이름으로 열렸지만 사실상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를 가르는 테이블이었죠. 협력사 대표단 자격으로 참여한 저는 공단 17개 기업의 운명을 짊어진 셈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고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떠 있었습니다. 왼편에는 청년 보좌진들, 오른편에는 경제부처 관료들, 중앙에는 정부 산업정책실 차장이 앉아 있었죠. 회의는 차분하게 시작됐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실의 대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핵심 설계 공유 없이 메이드 인 바루나르라는 라벨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 조립소가 아니라 기술 주권의 시대를 선언한 겁니다. 그 말은 저희 같은 협력사에게는 미래 현금 흐름의 뇌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설계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리스크 저수지입니다. 이를 한 번에 공유하는 것은 투자 스위치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내년 일자리 누가 보증합니까? 제 말이 끝난 후 회의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지지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종료됐습니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확답을 주지 않았죠. 회의가 끝난 지 3시간 후 저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빛디바이스가 공식 내부 공지를 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루나르 어라인 생산 중단. 베트라만 포트로 순차 이전 착수. 공단은 곧장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포장 박스를 실은 트럭이 공장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물류창고엔 인쇄 라벨이 떨어졌고 전기설비 업체는 철거 일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직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냈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단 입구에서 마주친 아난드는 피켓을 바닥에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린 단지 존중을 원했어요. 그런데 자존심을 위해 일자리를 잃게 생겼네요.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진짜 실망의 눈빛이었거든요. 그 눈빛은 저를 꽤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공단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버스 정류장 줄은 줄었고 공장 뒤 상가의 셔터는 절반이 닫혀 있었습니다. 각 업체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장비를 빼냈고 일부는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바루나 메카, 즉 우리 회사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가 택한 전략은 하이브리드 전략이었습니다. 핵심 설비 30%는 베트남안의 임시 라인으로 이동. 나머지 70%는 바루나르의 남아 내수와 수리, 특주 중심의 클러스터 사업화. 이건 회피도 아니고 완전한 저항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서 버틸 수 있는 가장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어느 밤, 물류 창고에서 먼지가 쌓인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공구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안에서 녹이 쓴 토크렌치 하나가 툭 떨어졌고 그 밑에 접힌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토크는 신뢰다. 과하면 부러지고 모자라면 풀린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의 토크, 기업의 토크, 노동의 토크. 그 세 힘이 어긋났을 때 기계는 멈추고 관계는 금이 가고 도시 하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장실 한쪽 벽에 토크렌치를 걸었습니다. 언제나 들고 다녔던 공구였지만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단 정확한 토크 값으로 조여갈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 다른 토크 값을 가진 세 주체가 같은 장비를 쓰며 맞물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아직 멀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달 뒤 우리는 베트남한 항만단지 내에 임시 생산 라인을 세웠습니다. 2주 초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같은 설비, 같은 도면임에도 품질 편차가 컸고 제작업률이 높았죠. 하지만 데이터 피드백 루프를 강화하면서 21만의 불량률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현장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 신뢰의 회복선이니까. 한빛 디바이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완전 복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문장만 남겼죠. 지켜보고 있다. 관찰창은 열려 있다. 그 말은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기회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복귀보다 더 중요한 건 닫히지 않은 창이라는 사실. 그리고 바루나르. 이 도시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주도해 만든 공단 협력 클러스터 협동조합이 정식 출범했고 17개 기업이 공동 전력 계약, 공동 물류, 공동 직원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고정비를 평균 18% 줄일 수 있었어요. 데이터 공유도 병행하며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노조 내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난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노동자 투표를 통해 새 노조 대표가 되었고 첫 번째 조치로 정치적 사안과 임단협 분리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뢰는 구호가 아니라 구조예요. 우리가 원한 건 외국계 타도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데이터 투명성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자, 관리자, 경영진이 함께 앉아 생산성과 복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감정 충돌 없이 조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든 겁니다. 2달 후 바루나르 공단 회관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기업, 노동 세 주체가 같은 테이블에 앉는 공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날 진행자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합의를 강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토크 값을 측정하는 날로 정합시다. 과조임은 금지입니다. 그날 정부 측은 정책 일관성 보증서를 내밀었습니다. 기업 측은 기술 보완과 역량 양성을 맞교환하는 플랜을 제안했고 노조 측은 단연 임금 트랙과 성과 가중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에서 처음으로 기어가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떤 포효보다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포퓰리즘의 달콤함과 공급망의 냉혹함이 만나면 도시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식어버리는지를 목격했다. 신뢰는 선물이 아니라 축적이며 예측 가능성과 규칙이라는 나사로 고정된다. 정치는 목표 토크를 제시하고 기업은 공차를 측정하며 노동은 파손 한계를 알려준다. 셋이 같은 장비를 쓸 때만 기계는 오래 돈다. 며칠 뒤 아난드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라비나, 우리도 다음 분기부터 교육기금에 돈을 넣겠습니다. 설계 전체가 아니라 모듈 교육부터 시작하죠. 서로의 두려움을 줄이면 신뢰는 속도를 찾을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조금씩 더 나아졌다는 사실에.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이 순간에도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공장 문을 엽니다. 입구 한쪽 벽에는 아버지의 토크렌치가 걸려 있고 저는 그 앞에서 하루의 첫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토크 값은 적정한가? 그건 단순히 기계의 조임 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 때 쥐는 목소리의 색이, 팀장에게 보내는 피드백의 밀도, 신입사원에게 건네는 시선의 부드러움까지. 모든 관계에는 조여야 할 힘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뢰란 결국 그 기준을 잴 수 있는 감각과 도구를 갖춘 사람들끼리만 유지될 수 있는 약속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정책을 만들거나 공장을 운영하거나 노조에서 협상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돌리는 힘이 누군가를 부러뜨리지는 않는가? 혹은 풀어버리지는 않는가? 그 질문을 매일 한다면 우리는 분명 언젠가 정확한 클릭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소리가 바루나르 공단 전체에 다시 울려 퍼질 날을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뢰라는 이름 아래 기술과 노동, 그리고 정치가 얽힌 이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라비나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진짜 이야기는 여러분의 경험과 시선으로 완성됩니다. 이런 한국과 세계를 잇는 스토리,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토크값이 됩니다.